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애 정치연구소 Y소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국회 본회의에서 이성만,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두 의원 모두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는데 먼저 당초에는 이것이 가결될 것이다, 부결될 것이다 여러 전망들이 좀 엇갈렸는데 결론적으로는 반대표가 많이 나오면서 부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민주당은 계속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논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최근 한 1년여간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게 5건이었는데 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하영재 의원만 빼고 다 부결시켰습니다. 네. 이게 아마도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친명계 플러스 돈 봉투를 받은 것 의혹을 받고 있는 한 20명 정도의 논리가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공감을 얻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네. 민주당이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지금 복합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호인 논란 무슨 혁신위원장 불발 논란 이런 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도 마음 편한 상태인 것 같다. 위기감을 몸으로 못 느끼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정당으로서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감각이 너무 둔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이 위기감을 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초에 가결 가능성도 나왔고 부결 가능성도 나왔습니다만 부결 가능성 얘기가 나왔을 때 그 근거로 거론됐던 것이 두 의원이 자진을 탈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정 여론 혹은 검찰이 최근 들어서 국회 압수수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감 등이 작용하면 부결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검찰 반감 부분에서 좀 더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에 적시가 됐는데 이제 검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들이 그렇게 설명한 적은 있지만 영장에 적은 적은 없다고 재반박을 했습니다만 구속영장에 실제로 검찰이 이성만 의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시했던 증거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흘릴 가능성을 영장에 적시해놓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성만 의원이 했던 발언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게다가 검찰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보여준 증거를 보고 나서 맞다 아니다를 설명했는데 자 우리가 그 증거를 보여줬는데 이 증거를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구속을 해야 되겠다라고 법원에 영장에다 적시를 했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을 쳐다보는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아니 이런 죄가 있다라고 해도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충분한 상황에서 검찰들이 자신들이 증거를 보여주고 증거를 봤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대한민국의 영장 청구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검찰이 자기가 증거를 보여준 것을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공격하는 등 너무 좀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표결에 앞서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고 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각각 신상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먼저 한동훈 장관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적나라한 물증들은 검찰과 무관하게 민주당 소속의 이정근 씨 등이 당시 자발적으로 녹음했거나 작성했던 것이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육성이 포함된 것으로서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것입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가 주장하듯이 불법적으로 추출하거나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할 여지도 없습니다. 녹음된 대화의 양과 등장인물의 워낙 많아서 의미가 모호한 부분도 없습니다. 오늘 표결하실 범죄 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의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겁니다. 그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최근 체포 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 이 중요한 표결의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특히 한 장관이 얘기한 부분 중에서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돈 봉투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의 체포 동의안을 표결하는 것이 이것이 공정한 것이냐 이런 발언을 할 때 민주당 의원 쪽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동훈 장관이 여러 발언을 했습니다만 특히나 이 발언이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저 체포동의안 그 표결 내용은 사실은 뭐 이렇게 방탄 논리 외에도 동정 의원에 대한 동정 논리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동정 논리에 불을 지핀 것이 사실은 자신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특히 민주당 의원들 있잖아요. 지금 이정근 녹취록 3만 건 다 분석된 것도 아니고 이번 돈봉투 의혹의 20명 추정되는 20명 외에도 지금 민주당의 현역 의원은 누구라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아마 동병상련의 그런 느낌을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그 발언, 그 대목을 짚은 것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굉장히 아프게 다가갔을 거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볼 때는 이 건이 뭐 예를 들면 오늘 그 한동훈 장관의 발언 내용을 보면 그간의 언론에 다 나와 있던 것을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녹취록 내용하고 네. 그다음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정근 전 부총장, 강내구 전 감사가 수사에 협조적이라니까 그 두 분을 통해서 진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새로운 게 없었고 감성적으로 볼 때 그 민주당 의원들의 위기감을 자극한 측면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사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주어진 직분이 뭔지에 대한 이해와 자각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님도 그렇고 이제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검사 시절은 끝났거든요. 검사로서의 본인의 공직은 마친 것이고 지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시면 그 직분에 맞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검사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법무부라는 것은 검찰을 관할하는 곳만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 눈에는 지금 이제 상대방이 내 편, 내 말 듣는 사람 아니면 피의자, 피의 예정자, 범죄자로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20명이 돈 봉투를 받은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최소한 기소가 된 것도 아닌데 20명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머릿속에서는 자 20명은 범죄자야라는 생각을 검사가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맹렬하게 수사를 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것을 총괄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이 저 중에 20명은 범죄자야. 그리고 명단을 자기들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전제에서 저런 발언을 하는 것도 웃기는데 이 궤변이 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의원이 대략 한 170명쯤 되지 않습니까? 정의당과 국민의힘을 합치면 110명이 넘고요. 그러면 민주당 170명 의원 중에 40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이 되는 상황인데 20표가 캐스팅 보트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아무런 수학적 근거가 없는 그냥 하나마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일국의 장관이 할 일인가? 장관은 자기의 소회 혹은 검사로서의 본능 이런 건 좀 접어두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무기명 표결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요인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는데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전체를 적으로 삼고 있는 네.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170명 중에 40명만 마음을 돌리면 되는 일이지 그 뭐 20명의 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를 하는지는 170표 중에서는 굉장히 미미한 비중인 겁니다. 그러면 40명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으면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그래 더 이상 창피하면 안 되니까 나는 가결을 던져야지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자 너희들은 다 적이고 우리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민의힘과 함께 한 편을 먹을 거라는 선전포고를 듣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마음에서는 이게 좀 정치적으로 하는구나 이 사람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저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됐고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됐습니다.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이번에도 부결이 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역시나 이것이 내로남불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맹렬한 비판을 쏟아낼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처음부터 기대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혐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가 인지를 했고 인정을 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뭐 자유투표의 형식이었지만 그 가결로 간 것이고요. 네.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누가 됐든지 간에 심리적으로는 이성만, 윤관석 의원하고 비슷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아까 그 아픈 데를 건드리니까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으로서의 뭐 이런 균형감을 잃었다고 지적을 하셨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분이 얘기하더라도 민주당 의원은 지금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저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심리로 확 쏠렸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제 당내 논란이나 노선이나 개파의 논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미 탈당은 했지만 의원 대 의원으로서의 개인적인 관계에 호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그렇게 간 걸로 보고요. 이 레이스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 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제출이 되더라도 똑같이 나타날 거다. 그런데 바로 이런 무덤덤한 무감각이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이 무감각이 민주당의 악재로 총선의 악재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사실 이번에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당시에는 지금 민주당의 여러 가지 상황들, 김남국 의원의 뭐 코인 논란이라든지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퇴 같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단 부결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좀 여론에 미치는 영향, 민주당으로서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이제 좀 전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잇따른 부결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 좋을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뭔가 민주당이 팔이 안으로 굽는거나 뭔가 혁신하려고 하거나 자기들의 잘못을 반성하려고 하지 않는구나라는 민심의 역풍은 뭐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도 바로 입장이 나왔습니다. 부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어떤 판단을 하셨을 것으로 본다. 이런 입장이 즉각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온 방송을 타고 언론을 통해서 다 나간 상황입니다. 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하고 그 당사자 의원뿐입니다. 그걸 갖다가 무슨 검찰의 뭐 기획수사니 야당 탄압이니 이렇게 끌고 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물론 뭐 재판에 가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온 국민들께서 일종의 공통된 감정과 여론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실이 지적한 내용도 바로 그 내용이고요. 뭐 특별할 게 없는 논평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소장님.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검사적인 시각에서 상대방이 피의자인지 피의 예정자인지 범죄자인지를 놓고 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법무부도 사실 법무부 장관조차도 말로는 개별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이번 특정 건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을 낸다. 이번은 무조건 유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공개적인 선언을 즉 행정부의 수사기관이 입법부에 대한 수사를 좀 더 진격적으로, 본격적으로 하라는 지시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얼마 전에 대법관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은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대통령실의 발언과 이어지면서 입법부와 사법부마저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수사 권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크나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국회에서는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일본 도쿄전력이 오늘부터 오염수 방류 시설의 시운전을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오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의 현안이죠. 네. 야당은 지금 민주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지금 처하고 있는 봉착한 복합 위기를 덮을 요량, 그 김을 뺄 요량으로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데 올인을 해왔고요. 무슨 장외투쟁이다, 대국민 서명운동이다 뭐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정부 질문에서 이 부분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뭐 막을 수 있으면 좋지만 일본이 이걸 강행할 경우에는 이것을 막는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검증기관의 검증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거 무시합니다. 믿을 수 없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시찰단의 과학적인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믿을 수 없다. 이 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성전 반일하면서 오로지 안 된다 감정적인 반발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정부 질문에서 무슨 정책 대안으로 뭐 새로운 걸 제시하는 걸 기대할 수도 없고 뭐 보나 안 보나 논리는 그냥 반일 닥치고 반일로 대정부 질문 공격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닥치고 반일의 야당의 공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습니다. 자, 최근에 그만두셨지만 상임 고문을 했던 홍준표 시장님의 얘기를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전 여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국민 건강권 문제니까 우리 정부가 굳이 찬성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정도 이야기는 좀 귀 기울여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럭에서 180회 세슘 킬로그램당 18,100크렐의 우럭이 발견됐는데 그게 물을 먹고 그렇게 된 걸 거 아니에요, 우럭이? 그런데 도쿄전력에서 뭐라고 해답을 내놓습니까? 그물을 쳐서 그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물이 흘러나가는 게 문제인데요. 이런 식의 엉터리 대응이라든지 얼마 전에 일본의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일본의 야당 의원이 이 도쿄전력이 질문하는 걸 보니까 수조 탱크를 젓는다고 하죠. 저어서 아래에 있는 이 부유물까지 다 섞은 다음에 샘플을 채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을 가만히 둔 상태에서 위에서만 건져 올리고 있다는 것을 실토까지 한 영상이 나왔는데 이런 거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일종 의원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슘이 물보다 무거워서 바닥으로 가라앉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민물만 맑은 물만 걷어다가 샘플로 실험한 것을 IAEA도 맞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쿄전력 자체에서 섞지 않았으니까 균질한 물은 아니라는 걸 실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게 왜 여당하고 야당하고 격렬하게 다퉈야 될 문제냐는 거죠. 야당이 질문을 하면 여당도 같이 일본에게 물어보면 되는 문제인데 일본도 가만히 있는 심지어 일본도 인정하고 있는 문제를 왜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변명을 해주고 변호를 해주고 있는 것인지 좀 그런 것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증명하라고 일본에 요구하면 되지 왜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의 편을 들어서서 야당과 싸우고 있는지 국민의 건강권 문제도 좀 접근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한편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가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들도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싱 대사 발언 이후에 우리 정부 또 중국 정부가 각각 대사들을 초치하면서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 만나서 나눴던 이야기가 부적절하다라고 여당에서 지적하거나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중국 공산당이라는 당과 외교를 맺은 것은 노태우 대통령 때였거든요. 그 반공주의자였다인데다가 군인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이 왜 중국과의 수교를 했겠습니까? 그 정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김기현 대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나라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건 너무 돌아올 포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한국을 침략한 나라니까 이제 외교를 끊겠다는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국내에서 여야가 다툴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란 나라를 끌어들여서 멱살을 잡고 있는 건지 지금 15개월째 무역 적자가 나서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여당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한미일 관계만 잘 만들어지면 중국은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념적으로는 뭐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한중간에 수교를 했던 정신을 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우리가 먹고 살 경제까지 이념으로 망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중국과 대사급 관계의 외교를 맺은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중국을 버려도 된다고 얘기한 적 없고 오히려 한중일 정상회담 주최국으로서 개최해서 올해 안에 관계를 개선해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건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본질이 그게 아니고요. 지금 특정국에 부임하기 전에 아그레망을 받지 않습니까? 네. 대사가 올 때 아그레망을 받은 대사급 외교관이 주재국 정부의 정책 노선에 비판을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비판을 자리를 누가 깔아줬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의전서열 8위인데다가 압도적인 원내 제1당 야당의 대표가 중국 국장급 외교관의 관저를 방문해서 그것도 카메라를 대동해서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비공개 만찬도 아니고. 이런 자리를 깔아줬다는 그 자체가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뭐 마땅치 않더라도 외교라는 게 이런 거다고 이재명 대표 얘기하셨던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러면 마땅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압박 외교나 패권 외교에 대해서 항의 한마디 하셨는지 뭐 오염수 때문에 논의를 하셨던데 중국이 55개 원전에서 뿜어대는 삼중수소 문제를 한마디라도 하셨던지 안 하셨잖아요. 그냥 두 손 모으고 굴욕적인 모습 보이다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대표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랬으면 당이라도 민주당이라도 사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부적절한 거는 하다 못해서 대표 이름은 얘기하지 않더라도 중국 외교당국에 대한 입장을 내놓든지 그 대변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후 조치 안 했습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중국에 대한 입장이 저는 뭔지 왜 중국 앞에만 서면 그렇게 굴욕적으로 작아지는지 정체성이 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주제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로 마련한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장관을 역임했거나 전현직 지도부인 인사는 상임위원장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오늘 주목받았던 부분이 정청래 최고위원입니다. 당초에 행안위원장직을 맡을 수 없게 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는데 선당 후사하겠다면서 이번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던 정청래 최고위원이 신속하게 지도부의 결정을 받아들인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의원총회를 통해서 다수 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했고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칙이 정해진 네. 거 아닙니까? 규칙이 만들어져서 그 규칙에 맞추어서 본인의 행동을 결정한 것은 뭐 너무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번 기회에 이런저런 룰들이 정리가 된 것 이것을 또 하나의 성과로 보고 앞으로는 이 문제와 관련된 자문이 나지 않을 것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니 뭐 당내 대다수 현역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원내 지도부가 새로운 기준까지 마련했는데 본인의 자리 가지고 고집하기도 마땅치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미 박홍근 전 원내대표라든가 한정혜 전 환경부 장관은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민주당이 처한 여러 가지 여론 악재라든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 본인의 일 때문에 일종의 자해 정치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할 바가 아니죠. 네. 늦게라도 그거를 저는 자각했다고 봅니다. 네. 또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 이후에 민주당이 새로운 혁신위원장에 누구를 선출할 것이냐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후보군이 일단 교수 3명으로 좀 압축된 분위기입니다. 당초에는 당내 인사들도 물망에 좀 오르는 분위기였는데 학자 출신의 외부 인사로 혁신위원장 후보군을 좁힌 배경 이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교수 위주로 됐을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혁신안을 주동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일정 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혁신의 방향과 특히나 강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혁신위가 구성이 되더라도 혁신위의 권한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가 될 것이냐 또 혁신위가 하는 일들이 정확히 무엇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뭐 좀 거칠게 표현하면 어떻게 물갈이를 할 것인가가 사실 이제 혁신의 네. 내용으로 표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이러쿵저러쿵 정해질 문제가 아니고 사실 앞으로 혁신이 활동하는 기간 동안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서 생물처럼 변할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더 많은 혁신의 요구가 주어지면 혁신의 힘이 더 강해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인데 이것은 좀 지금으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지도도 나침판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발언을 놓고 여러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조국 전 장관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이렇게 저는 봤어요. 그분이 공개적으로 정치 행보를 시작한다면 뭐부터 하겠습니까? 마땅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거기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로부터 시작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때문에 당헌 당규를 개정해가지고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더라도 공천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잖아요. 대법원까지 끝이 안 나면 공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을 전략적으로 배제하지 않을 바에야 이게 이제 그대로 갈 텐데, 그러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총선 전체로 볼 때는 중도층이나 무당파나 그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에서 마이너스다.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착잡하겠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공개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김의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출마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인터뷰에서 했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렵겠다라는 이야기를 뭐 돌려서 한 것이라고 보고요. 네. 예, 총선 출마 가능성을 포함해서 전 정치적인 행보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라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당에서 공천받을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따져 묻기는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 제도가 유지가 될지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바뀔지 선거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이 유동적이긴 한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비례 정당에서의 공간이 또 열리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국 교수가 자기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오프닝을 하는 무대 정도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 대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여야 대표가 서로 아들 관련 의혹으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 아들이 가상자산 관련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것, 또 과거 김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과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는데, 김 대표가 자신의 아들은 월급을 받는 회사원일 뿐인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이 대표 아들의 과거 도박이라든지 성매매 의혹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을 했습니다. 두 대표의 공방 원장님께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답답하죠. 이게 이제 정치가 이제 죄송하지만 이게 막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도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먼저 선방을 날렸습니다. 그죠? 모 기사를 링크를 하면서 SNS에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입장을 내놔라고 공격을 하고 나니까 신호기를 올리니까 대변인들이 나서서 무슨 김기현 대표의 가상자산 보유 실태를 공개해라 이렇게 있지도 않은 내용을 짜깁기로 논리 만들어서 나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정당사에서 볼 때 상대방 당의 지도자에 대한 가족 문제 이런 거는 알아도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아들의 성매매 도박 의혹을 알지만은 국민의힘에서 그간에 별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이제 대표 정도를 건드리려면 물증이나 있거나 정황 증거가 있거나, 그죠? 아니면 검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런 상황일 때 하는 겁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무슨 언오픈드라는 회사에 30명쯤 되는 회사에 무슨 근무하고 있는데 그게 본사가 블록체인 관련 회사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의혹이 있다. 이렇게 지금 몰고 나온 거 아니에요.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국민의힘 여당 대표를 물고 늘어져야 되는 내용이냐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왜 상대당에 대한 지도부를 서로 이렇게 자제를 해왔냐면, 여야라는 게 원래 협치도 하고 대립도 하고 하면서 정책 대안도 내놓고 건전한 경쟁을 하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됩니다. 마지막에. 그래야 이게 최종 결정을 할 때 모든 교섭이 교착 상태에 가도 대표가 풀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이 대화 채널을 닫겠다는 표시인 건지 아니면 정말 막가자는 것인지,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논란을 보면서 그냥 단순한 정치 하나의 사안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게 금도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네, 소장님. 김기현 대표가 자제분의 문제이긴 하지만 상황을 좀 잘 설명해 주면 좋은데 계속 애매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언오픈드라고 30명 이제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 직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직원이 아니고 COO, 오퍼레이팅 오피서죠. 치프 오브 오퍼레이팅 오피서, 실행 책임자, 즉 임원입니다. 일단 그래서 그냥 직원이 아니고요. 언오픈드 회사의 원래 명칭은 해시드 스튜디오, 해시드라는 우리나라 1위의 이 가상자산 업체의 자회사에
COO를 맡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볼 수 없고요. 게다가 굉장히 젊은 분이신데 벌써 NFT 관련돼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게임 회사의 주식을 1억 가까이 보유한 사실은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 본인의 재산 공개를 통해서 드러난 바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자제분께서 이 COO를 하는 과정에서 디스코드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에 불장이 오면 나는 인생 엑시트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코인 관련돼서 장이 좋아서 가격이 오를 경우에 나는 여기서 다 털고 은퇴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상당 부분을 보유한 것이 아니한 의혹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 아들은 여기서 COO고 가상화폐는 이만큼 보유하고 있고 뭐 게임 회사는 NFT만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 회사 주식은 없다. 그 회사 주식을 묻는 것이 아닌데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아드님이 하는 업체와 관련됐던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 그건 민주당에도 똑같은 의혹을 제기했는데 알고 보니 본인도 자제분이 직접 혜택을 보는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으면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그러고 민주당이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디어스라는 언론사에서 증거를 가지고 캡처를 가지고 지금 다 제시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언론사의 질문에 답을 말씀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애 정치연구소 Y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